지금 당에서 계속 그 가짜 뉴스 대응을 네, 예, 그렇게 하고 해오셨죠. 있습니다. 하고 최근에 이 대법 원장 네. 조희대 희대 판결을 놓고 여러 가지 가짜 뉴스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나시는 거 가짜 뉴스 같은 게 있습니까? 가짜뉴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은 그 가짜뉴스 개별보다는 조이대에 대한 그 분노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접수되고 한편으로는 조이대 판결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내용의 지금 찌라시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당화합니까? 그 대표적으로? 정당한다는 게 당연히 이제 조이대의 판결이 합법했고 헌법 질서 내에 있고 뭐 사법적으로 네. 정당한 판결이다 이런 식의 내용의 이제 찌라시가 많이 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러면 이제 그냥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너희들은 개돼지처럼 믿고 따라라 뭐 이런 네.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헌정 질서를 지금 파기하는 판결이지 않습니까? 네네. 사법 쿠데타인 게 명백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뭐 어느 정도 판결을 설명하고 그쪽 입장에서 뭐 홍보할 수 있는 거는 한다 치더라도 그게 선을 넘는 순간 저희는 바로 법적 조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법대 대학원 다닐 때 절차적 정당성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다. 그 상위에 또 민주적 정당성은 당연히 담보가 네.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예 이건 절차적 정당성에서 다른 사건들은 보통 뭐 아무리 633을 강조해도 6월 26일까지도 시간이 네.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633이라는 게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633의 취지가 뭐냐? 이게 그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을 633으로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보궐선거도 하고 새롭게 선거를 이루어진다.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선된 당선된 사람을 기준으로 대상으로 한 법을 가지고서 낙선한 사람을 대상으로 633을 적용할 아무런 이익이 없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낙선했는데 뭐 더 떨어뜨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서두른다고 서두를 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이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아니면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것은 빨리 선거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보궐선거를 하거나 낙선한 사람이 재도전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633 규정인데 그거 자체도 뭐 엄격히 지켜질 필요는 없는 거지만 네, 네. 그런 법의 취지가 있는데 이런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법의 형식만 가지고서 633 무조건 절대적인 원칙이다 대원칙이다 이것을 안 지키면 뭐 큰일 난다 정말 그러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당선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낙선된 사람한테 빨리 선고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선된 사람들에게조차 대법원이 633을 제대로 그동안 그렇죠. 지켰어요? 그 당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원칙도 지키지 않고 예. 수사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근데 오히려 낙선된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만 그 원칙을 지키는 걸 더해서 지금 이 대선 앞둔 30일 앞둔 시점에 그런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은 그들이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법 기술을 또 부리는 거에 불과하고요. 네. 그 원칙이라는 것 자체도 틀렸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의원님도 분노하셨다고 그랬는데 가장 분노한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이번. 저는 판결을 보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네. 그 문구를 이 사람들이 갖고 왔어요. 어허.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가 이재명 그 3년 전 있었던 대선 그 판단을 하는 게 과연 정의일까?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는 게 그들의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사법부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조건 지금 낙선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정치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하는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지금 제임스 딘님께서 윤석열의 다음 작품은 무엇일까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 생각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조이대만의 작품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뭐 박선원 의원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그 네. 백그라운드 배경에 어떤 거대한 맞습니다. 힘들, 네. 법조 카르텔, 뭐 법조인이시지만 네, 잘 알고 있죠. 그들의 그 사법 카르텔 네. 악용하는 그 세력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는 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가 한 두 집단 있다고 봅니다. 네. 경제적 이제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네. 뭐 조중동 아니면 뭐 김진 뭐 이런 논설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분류가 있고 또 한편에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라고 치면 사법 엘리트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 거기서 어차피 경제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돌아섰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나 보수 집단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 자체도 무너진다라는 판단이 내렸고 말은 자유라고 해놓고요. 어떤 연설문을 보면 자유라는 단어를 29번을 쓰질 않나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시장에 적극적 개입 뭐만 했다 그러면 기업들 발목 잡고 심지어 법률이나 제도적 규제로 발목 잡는 게 아니라 뭐 프랑스 파리 엑스포 유치하면 총수들을 끌고 가서 폭탄 주먹이고 발목 잡고 맞습니다, 네. 엘리베이터에서 뭐 토했다 뭐 했다 많이 그거는 나오잖아요. 보수가 얘기하는 자유시장 경제와도 아예 맞지도 않는 거고요. 네. 오히려 정말 윤석열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다 그 경제 주체로서의 보수들은 다 공감대를 잃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논설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해 주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남은 한 축이 저는 엘리트 집단, 네. 특히 사법 엘리트 집단이 한 축이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집단을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그 연수원 교수급 판사님들이 있는데 네. 딱 정말 합리적이고 온화한 사람인데 이재명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거의 종교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히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 무슨 뭐 우리의 권력이 좀 뺏기고 사법부가 개혁되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 거의 종교적인 수준. 예전에 무슨 빨갱이 어쩌고 하듯이 그 합리적인 그 판사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눈빛이 바뀌고 이것은 큰일 난다. 완전 흑화에 성공한 거네요. 그렇죠. 엊그제 그 이재명 후보께서 안동에 가서 제가 왜 이렇게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할까요라는 그 말씀 직접 네, 한 네. 적이 있죠. 그런 정도로 흑화가 된 거네요, 그분들이 다. 그러니까 그 사법 엘리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밑바닥 인생에서 굴러 먹다 와서 사실은 뭐 표현이나 이런 게 가끔 과격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서민의 표현이고 대중의 표현인데 그런 것도 이제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이 나를 지배해. 그들은 이제 권력을 지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층민이 나를 지배한다.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법 카르텔이 이렇게까지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법을 악용하고 정말 자기들 유리한 대로 권력 기득권을 지키는데 유리하게 활용하고 이렇게 된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정보기관도 보시면 국정원도 있었고 뭐 군의 이제 기무사 지금의 저 방첩사도 있고 뭐 정보사도 있고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네. 여러 군데들이 경쟁하듯이 되고 경찰 정보도 있고 막 하면서 그래도 약간씩 자기들끼리 긴장감도 있고 견제 균형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네, 네. 심지어 군사 독재 시절에도 그런 이제 견제와 균형이 일부씩 작동한 거잖아요. 근데 사법에 대해서는 어떤 아예 통제 장치나 견제와 균형 장치가 거의 뭐 그동안 없었던 거 아니에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었죠. 네. 그거를 사실은 없게 한 이유 자체도 사법부는 독립돼서 약간 한발 동떨어져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 범죄나 이런 부분 법률 위반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라는 거였는데 네.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정치판에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뭐 들어오라 한 것도 아닌데 네, 네. 본인들이 들어와서 이재명에 대한 빨리 판단하는 게 대선 전에 판단하는 게 그게 본인들은 정의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치판에 본인들이 이미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정치판에 들어왔으면 저희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당연히. 네, 네. 저희가 사법부가 들어오라라고 끌어들인 것도 없습니다. 네. 본인들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정치판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그 전까지는 그런 것을 서로가 영역을 침범 안 하고 본인들은 정말 사후적으로 법리적으로만 판단하고 이런 선거가 있는 데서는 한 발 빠져서 지켜봐주고 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였는데 헌정 네. 질서고 본인들이 그것을 다 깨고 정치에 이제 우리도 하겠다라고 왔으면 그래 그럼 우리도 정치적으로 너네들을 대해줄게 정치적으로 하고 정치라는 게 뭡니까? 대중이 통치하는 게 정치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네. 민주주의라는 게 그러면 대중이나 우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하고 대중의 관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은 믿었어요. 뭐냐면 빨리 하려고 그런다. 그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생각을 못 하고 법적인 어떤 안정성, 지속성 맞습니다. 그리고 네. 심판자로서의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대선 전에 불확실성을,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사실은 저도 믿었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나는 거를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불가능했죠. 확률상 그랬기 모든 뭐 기자님들도 대부분 뭐 이런 판결이 날 줄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불확실성을 완전히 조장을 하고 키워버렸죠. 온 나라를 완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런 결과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그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우리 의원님 어떤 부분을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사법부 지금 대법원이 판사 14명이 지금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희가 지금 발의한 게 판사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액해서 늘리는 거 법원조직법 4조인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권력 자체를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대법원 판단만이 끝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한 번 더 판단을 받는 식으로 네.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1심, 2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판사 한 명이 자기의 마음대로 사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배심제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좀 국민들 일단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네. 이런 취지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또 법원에 집중되어 있는 이 권력을 어떻게 우리가 분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좀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개별 이제 방법론을 말씀 주셨는데 가면서 또 하나하나 뭐 강론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엊그제 의총이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의원분들께서 의원님들이 많은 이제 발언을 발언도 하셨죠. 했다고 그랬는데 의원님도 당연히 발언 전 의총에서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네, 너무 뜨거워서 저기 할 기회가 없으셨나 보다. 너무 뭐라고 하지? 사실은 방법론에 대한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여러 개가 많은데 사실 안에서는 방법론에 대한 거였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이재명 네네. 후보를 지킨다. 네네. 지키고 대선 승리를 한다. 어. 요거에 대한 건데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에 대한 네네. 토론이 많았고 거의 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뭐 한편으로 온건한 쪽에서는 설마 20일을 어기겠느냐 상고 이후 기간 이런 얘기도 사실은 네, 나온 건 맞고요. 네, 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도 많이 나왔고 우리가 목표는 이재명 후보를 지킨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고등법원 변론기일이 15일로 예정되어 있고 향후에 이제 제3고심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절차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방법론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은 거는 계속해서 아마 그 길게 의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격론을 벌인 게 다 구체적인 방법론 아마 단계별로 날짜별로 시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노종면 대변인도 약간 두리뭉술이 아내 거를 다 아내 논의한 걸 다 네, 밝힐 수 네. 없는 왜냐하면 그럼 상대방에게 패를 다 또 노출하는 네. 싸움을 상대가 걸었잖아요. 지금 대포를 쐈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 방법론이 나왔고 결론은 이제 지도부에서 정하기로 저희가 의총에서 의견을 모은 거고요. 네네. 저희는 지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네. 하고 있고 그 차곡차곡 단계별로 어떻게 저희가 대처해 나갈지 좀 준비하고 있고 단순히 또 법적 절차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행동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국민 여론을 또 조성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부분도 맞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탄핵도 뭐 갑자기 있다가 뭐 탄핵 이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국민 저는 윤석열 예. 계엄 터진 그 다음 날 바로 탄핵하자라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이제 의원님들 그래도 국민적 분노를 같이 좀 끌어안고 하는 게 또 필요하다라고 해서 또 여의도 앞에서 많은 분들이 또 모여주시고 네, 해서 또 그 힘으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말이 내일 당장 탄핵 안 하고 조금 미뤄서 해 이게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 네. 또 그런 판단까지 좀 같이 고려해서 우리 지도부에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실제 이제 내란이 일어나고 그 국무회의 들어갔던 네. 사람들을 전원 다 탄핵하자라고 저도 네.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아주 강력히 외치고는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격분해서 할 수 있는 얘기고 방법론으로 보면 정말 치밀하고 네, 아주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상대방이 정말 약올라서 죽을 정도로 맞습니다. 네, 지금 자기들이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하고 엄청나게 후회할 예? 시간은 저희가 뭐 쫓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네. 이제는 저기서 카드를 이미 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지 나머지는 저희의 시간이고요. 그 시간의 목표는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네. 그거는 전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런 카드를 잘못 내서 뭔가 그런 실수가 한다. 그런 것도 없을 거라고 네. 단언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함께 분노해 주시고 함께 네. 목소리 내 주신다면 오히려 그런 목소리와 분노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네. 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그들이 20일 안 지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네. 했었는데 저는 20일을 지킬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아까 김기표 의원님도 20일을 지킬 것 같았으면 아예 조이대가 맞습니다. 네. 또는 저 항소심에서도 그렇게 네. 빨리 배당하자마자 기일도 지정하고 바로 집행관한테 송달 촉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지금 인권위원장인가요? 안창호? 네, 안창호. 네, 옛날에 저 안창호도 헌법재판관을 했죠. 헌법재판관까지 했고 그렇게 오랜 기간 법관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거의 완전 그 극단적인 극우 구구주의자. 인사가 돼 있죠. 저희가 지금 대법원을 상정하거나 법관들을 상정할 때는 안창호를 바라보면 전 된다고 봐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이 어느 때는 꼭 그렇게 그건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라는 이름만 나오는 순간 그 사람들은 다 안창호가 된다. 이런 기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다 넘어가면서 지금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일 우리가 그 연기 신청이 안 받아줬을 그때 우리가 조치를 하면 네.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지하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벌떡 일어나실 그런 아주 제발 벌떡 일어나셔서 죽비를 그런 극우 세력들에게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편으로 네. 저는 이제 조이대에 대한 탄핵은 지금 향후 대표님 사건 절차나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대법관 9명 탄핵은 그 절차나 이거 시기를 보고 하더라도 예. 조이대한 탄핵은 바로 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사실은 네네. 조이대는 이미 지금 대선 개입과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밝혀왔고 지금 재판까지 이렇게 무리한 판결까지 선고한 상황에서 네네. 우리가 조이대에 대해서 그냥 향후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어떻게 연기가 되고 하면 그냥 넘어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당장 탄핵해라 하는 이제 댓글 분노의 댓글이 정말 네. 많거든요. 조이대뿐만 아니라 10명에 대해서 다 탄핵해라도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노종면 대변인 등등이 써놓은 이제 글을 보면 즉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적시에 딱딱딱 맞춤형으로 미리 딱딱 어느 상황이 왔을 때 그에 선제적으로 한다. 이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미루면 뭐 향후에 만약에 대표님 재판이 이렇게 기일이 연기가 되고 하더라도 조이대에 대한 탄핵이나 이런 심판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지금이 아니고서야 언제 하겠다는 건지 올라와 좀 있는 답답한 글 중에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 우려하는 글을 보면요. 이제 당연히 이제 마음으로는 뭐 당장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방법론상 또 절차상 우려하는 게 보면 조이대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을 때 헌재로 이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재가 가처분 그 대법원에서 이제 가처분을 걸은 걸 또 받아들여 주면 꽝이다. 그래서 조금 더 미뤄서 그런 그거는 시간적인 이제 것도 안 줘야 된다. 나머지 그것도 이제 뭐 저희가 의총에서 논의된 부분이고요. 의총에서 나왔습니까? 네. 그것도 뭐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 저희가 탄핵을 시도했을 때 뭐 헌재에서 빨리 기각하거나 한다면 네. 그 부분도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고려될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다만 9명에 대한 탄핵은 뭐 그런 고려를 하더라도 네네. 조이대에 대한 탄핵은 그 탄핵 심판을 바로 헌재에 보내진 않더라도 법사위에서 심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법사위에 증인으로 세우고 네. 증인으로 안 나오면 그건 또 형사처벌감이 되는 거고 예.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이대에 대해서는 뭔가 법적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탄핵 의결을 해서 헌재에 보내자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조이대에 대해서는 그 지금 법사위에 출석하게 해서 왜 이런 판결을 하게 됐는지도 분명히 정치 판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절차를 일단 조이대에 대해서는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아까 뭐 의견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헌재에서 뭐 저는 빨리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우려까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향후
절차를 좀 지켜봐 가면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제가 그냥 혼자 이거 드는 생각인데요. 헌재가 4월 4일 날 정말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태행하는 물줄기를 간신히 바로잡을 네.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랬는데 조이대가 다시 이제 이거를 3차 내란을 통해서 하는 걸 헌재가 왜 어떻게 보면 자기들 간에 약간 그 라이벌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금방 그 가처분을 받아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저는 헌재가 4월 4일에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네. 국민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그 목소리가 없었다면 헌재 역시도 전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그런 부분을 보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같이 힘을 합쳐주느냐가 더 네. 중요하지 않을까